예,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주제로 생물 다양성과 순환 경제라는 주제로 ESG에서의 마지막, 환경에서의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지구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물 다양성 위기하고 가치, 우리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순환경제에서의 위기와 기회라는 순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좀 섬뜩하죠? 아마 이거 AI로 그린 그림인데,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필요한 이런 그림을 찾아서 한 거예요. 어, 우리 지구가 있지만은 옆에 새들도 날아다니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이 배경은 좀 우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식물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맨다는 느낌의 그림 같아서 제가 요걸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뭐 풍력이나 태양광도 있지만은 이런 데 보면은 뭐 이 조금 조금 불도 나고 있죠.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는 우울해요. 그래서 ESG 강의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항상 우울한 게 많아요. 기온 상승이라든지 물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식량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공부하는 지구 생태계 문제, 순환경제 문제가 다 우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게 ESG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 같습니다. 어, 제가 자료를 준비하니까 거의 80, 한 5페이지 정도가 돼가지고 오늘 한 4시 반에 그 우리 채팅방에서 공유할 자료는 그 자료이고요. 오늘은 그걸 좀 줄여서 한 65페이지로 했는데도 많아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줄여도 많더라고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지구 생태계 위기. 첫 번째가 유럽인들이 호주에 들어온 이래 토착 포유류종의 10% 이상이 사라졌고 1970년대 이래로 북아메리카의 조류 개체수가 거의 30% 줄어들었고 지난 10년 사이에 유럽 초원의 곤충 개체수가 거의 80% 이상 감소했다. 우리가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대가 같아요. 근데 두 번째, 30억 명이 주로 해산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세계 어종의 6분의 1이 붕괴됐다. 이게 우리가 1850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1900년이겠죠? 1900년에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부터 변화해요. 그렇죠? 약 100년 정도. 100년 만에 6분의 1이 사라졌으면은 앞으로 60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산술적으로는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우울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뿔소 풀에 체임 효과가 있다는 미신으로 전 세계 코뿔소 집단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아프리카 중부에 퍼져 있던 흰 코뿔소는 사실상 멸종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없애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중부 지역의 옥수수 재배를 위한 대량의 비료 살포로 멕시코만을 비롯한 연안 해역의 죽음의 해역의 넓이가 계속 넓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면은 멜더스의 인구론이라고 있어요. 혹시 경제학 들었으면 그래서 어, 영국에서 식량은 기하급수적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사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식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겠다 해서 뭐 산화 제한하고 뭐 하고 이런 굉장히 우울한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멜서스의 그런 우울한 예언이 있었던 덕택인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그 식량 부족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료를 갖다가 발명했기 때문이죠. 공기 중에 질소하고 석탄, 석유에 있는 이런 암모니아를 갖다가 추출해서 그걸 합성을 해서 우리가 비료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오진 않았는데 반대로 뭐냐? 이렇게 생태계가 비료계 성분들이 비가 오면은 강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0년 기준 매년 최소 800만 톤에 이제는 뭐 1100만 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분당 15대 트럭 분량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바다 밑에는 최대 11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플라스틱은 천사하고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물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또 어떤 성질을 부여할 수 있는데 반대로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썩는데 분해되는데 500년.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플라스틱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인체 유해한 거. 요런 이제 명암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 식량의 90% 생산하는 100대 농작물 생산량의 약 70%가 꿀벌의 수분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그런데 지구 환경 변화로 2035년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뭔가 그 대비책을 마련하겠죠. 희망적으로는. 근데 현재 이런 내용을 보면은 다 우울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우울하다는 느낌이 왜 이렇게 들까? 어, 4페이지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 그 WEF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고 또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또 해요. 세계 뭐 기업이라든지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인 이슈를 갖다 논의하는 자리인데 2024년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줬어요. 향후 10년 내에 이험 중에서 보세요. 이제 뭐 2023년에 이런 위험이 있고 단기 2년의 단기 위험이 있고 장기 10년 사이에서의 어떤 위험의 그 랭크를 만든 건데 보게 되면 10년 사이에 첫 번째가 극단적인 기상이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죠. 또 화석에너지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80억 인구가 살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한 토지 개간도 있고 그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는 식량 때문에 또 산림을 훼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기후변화. 두 번째가 지구 시스템의 중단 변화. 세 번째가 이제 오늘 공부할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붕괴. 그리고 오늘 또 공부하자면 천연자원의 부족. 그렇죠? 우리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에너지 대신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잖아요. 그런데 금속은 대체가 없어요. 금속도 하나의 천연자원이니까 천연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순환 경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따가 세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환경오염.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짧게는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 뭐 한 50년 전, 길게는 한 200년 전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850년에 요즘에 산업혁명이 없었다면은 기계가 없잖아요. 기계도 없고 플라스틱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폐기물은 다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생분해가 어렵고 또 분해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다 환경에 이 폐기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0년 내 위험스러운 게 뭐냐 했을 때 생물 다양성 감소, 천연자원 부족, 환경오염 요렇게 그 세계 리더들이 그 꼽은 거예요.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를 배우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current policy and action 하면은 현재의 정책과 행동대로 하는 거, 뭐 특별히 그냥 뭐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에 2030 타겟 온리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2030 NDC라고 들어보셨죠? 네, 모든 기업 국가들이 이 2030 NDC대로 한다. 그거. All pledges and target. 또 더 나은 또 약속들이 있고,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요 각각에 대해서 이 까만색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할 수 있는 전망이에요. 우리가 NDC를 다 하더라도 2.4도. 그 파리 협정에서는 1.5도 이내로 기후 상승을 제한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NDC를 다 하더라도 2.4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30 MDC나 2035 NDC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현재대로 하면 2.7도. 요것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생태계 파괴나 손실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파리 협정에서 설정한 1.5도를 초과하는 1.8도 상승 예상이다 하고 어, 그 유럽의 네덜란드의 DMV라는 또 같은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건 좌파우퍼가 아니라 진짜 예측을 합리적으로 하는 건데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은 2.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최근에 보고했어요.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구 기온이 2.2도 올라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제가 지난 8월에 일사병에 걸려갖고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갔는데 한 4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2도 올라갈 때. 이런 2도가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IPCC에서 Adverse Impact from Human Caused Change will intensify 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의 부정적 효과가 더 강화될 거다. 그래서 Water Scarcity and Food Production.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물하고 식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Health and Well-being. 뭐 건강 문제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Cities, Settlement and Infrastructure. 특히 이제 비가 세게 오는 경우에는 우리 오송 사태 아시죠? 작년에 그 제방이 무너지고 해서 이런 것들 인프라가 부서지고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히말라야 산맥에 얼음이 녹고 하게 되면은 해수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닷가에 있는 집들 인프라가 침수될 확률이 높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절대 매립지에 가서 뭐 사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 에코시스템 스트럭처. 요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생명 다양성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울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항상 산업혁명 이전 대비예요. 1850년에 1900년에 평균 기온 대비 그런 의미예요. 1.5도가 올랐을 때, 2도가 올라갔을 때, 3도가 올라갔을 때, 4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 그래서 우리 2도만 먼저 볼게요. 2도는 넘어갈 거다 그랬으니까 이 impact on drought and wildfires 하면 가뭄하고 산불인 거예요. 4달 정도 평균 가뭄이 있을 거다. 1년에. 그 다음에 그 산불들이 지금보다는 61%더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푸드에 대한 것도 있죠. Agriculture yield for rapidly. 농업 생산성이 축 떨어질 거다. 식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이번에 우리 금배추라 그러잖아요. 그 남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갖고 배추가 다 잠겼잖아요. 반대로 또 가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mpact on coast. 해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워요. Sea level rise of 56cm. 지금보다 56cm 올라갈 거다. 그런데 옆에 볼게요.
3도 올라가면은 7m 정도 올라갈 수 있대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워요. 네, 무섭지만은 바다의 장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무섭지. 그 다음에 impact of nature 하면은 virtually all coral reef lost. 산호초. 이, 그, 뭐, 우리나라보다 호주 쪽에 많잖아요. 이런 산호초가 다 사라질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1도하고 1.5도, 2도만 비교한 것도 보더라도 이거예요. loss of plant species. 나무 같은 경우도 8% 사라질 거다. 그쵸? 어, 여기도 16%의 나무들이 이제 서식지의 반을 잃을 것이다. 그랬고, 이 곤충 같은 경우도, 한 6%가 자기 그 서식지 반이 사라질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코럴 립스 하면 산호초도 1.5도만 올라가도 70에서 90% 사라지고, 2도만 올라가면은 거의 99% 사라진다. 이 산호초도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뭐 물고기의 서식처도 되고 갑자기 큰 파도가 쳤을 때도 그 물을 갖다 막아주는 역할, 방파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익스트림 히트도 37%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전망은 2도는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면서도 대응하기 어렵냐. 요걸 이제 간단한 그 경제학적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카먼스라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카먼 하면 보통의 흔한 이런 내용인데 이 카먼스가 영어로 이제 공유자산 같은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갖고 있는 자산. 그래서 카먼즈는 공동체에서의 공유자산, 공동부, 공동체, 공유제, 공유 활동을 의미하고 이 카먼즈의 대표적인 게 공기, 그쵸?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공기, 물, 햇빛, 바람, 산들, 갯벌, 바다.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은 이 카먼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이걸 경제학자, 뭐 생태학자인데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 나오니까 이 게렛 하딘이라는 분이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걸로 빗댄 거예요.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국가나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공유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예를 들면은 뭐 가장 흔한 게 이 다리 있잖아요. 다리도 하나의 공유 자산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건데 내 게 아니니까 뭐 맘대로 가다가 뭐 한번 망치 때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다리가 망가져서 결국은 누구도 그 다리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에 대해서 해를 가한 사람이 있다면 정부가 뭐 예를 들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벌을 주고 해서 그러지 공유 자산을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장 그 일반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그 예를 들면 영국 같은데 안 가봤지만은 이 공공의 어떤 목장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기르는 양을 갖다 많이 풀면 풀수록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양이 그냥 공동이 소유하는 목장에서 풀을 많이 먹고 또 양이 잘 크면은 양털을 깎아서 팔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목장에 공동을 사는 목장에 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공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 공공재의 비극이라는 게 누군가 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공공재는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 공장들이 뭔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은 우리 한반도 위에만 갇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대기가 순환하니까 이게 뭐 여기저기 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 협정하고 같은 국제적인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공재, 카먼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그림도 뭐
잘 나오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코비드 19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사람도 많이 죽고 방역에 돈도 많이 쓰고 국경도 폐쇄되고 그랬죠. 어,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글로벌 경기 후퇴,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게 클라이밋 체인지는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그보다 더 센 놈이 요거라는 거예요. 바이오다이버시티 컬랩스. 생물 다양성의 파괴, 손실.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면 생태계의 어떤 가치 사슬이 끊어지니까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심각한 그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슬라이드 9 이따가 우리 자료는 주는데 좀 줄였는데 또 이런 도넛 경제학이라고 영국의 학자 케이트 레이웍스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또 좋은 생각이 있으면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거 안에 있는 연두색은 사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하얀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게 어, 12가지가 있어요. 물, 식량, 보건, 뭐 교육, 소득과 일자리, 평화와 정의, 성평등, 주거, 각종 네트워크. 이게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12가지 요소예요. 그게 부족했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도너츠 바깥쪽에가 이 과잉 영역에 안쪽은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이제 바깥쪽은 뭐냐면 과잉 너무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대기 오염, 생물 다양 손실, 토지 개간, 담수 고갈, 물 문제, 질소와 인산. 우리가 농업할 때 비료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가 오면은 또 쉽게 내려서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과학적인 오염, 해양의 산성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이게 밖에 쪽은 너무 과다하지 않고 안쪽은 부족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방글라데시 국민 1인당 GDP가 5,100불인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보세요. 바깥쪽에 도너츠 바깥쪽에는 빨간 게 없죠. 뭐 방글라데시가 뭐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뭐 온실가스를 그렇게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대신 안쪽이 빨간 게 많아요. 물, 식량 이런 것들. 예, 우리 사회적으로 기초적인 것들이 부족한 나라예요. 근데 두 번째 1인당 소득이 44,300불인 우리 리퍼블 코리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안쪽은 보세요. 거의 옅은 초록색으로 차 있죠. 그러니까 12가지 기초에 대해서는 다 그래도 풍족한 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근데 바깥쪽이 이제 빨간 게 많아요. 여기요. 해양 산성화, 뭐 기후변화, 기타 등등등등. 그리고 6만 3천 불인 미국으로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가장 오른쪽에 뭐냐면은 지구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 평균도 뭐 평균적으로 안에는 차이 있지만은 이 안쪽에 있는 것들도 빨간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충분하지만은 아프리카나 뭐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하다못해 깨끗한 물, 식량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죠. 빨간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바이오다이버시티 얘기 있고 랜드 컨버전, 토지 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글로벌하게. 그래서 도넛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 바이오다이버시티 로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료를 넣은 거예요. 아, 생물 다양성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거. 이제 슬라이드 10에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서 그린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린딜. 그래서 요 표를 보면은 사실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럽이
추구하는 기후 대응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럽의 2030하고 2050년에 온실감소 감축 목표를 좀 올리는 거. 궁극적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요게 재생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깨끗하고 순환적인 경제를 위한 산업 구축. 요게 순환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꼭지에서 순환경제 하면서 2차 전지하고 그, 그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순환경제를 얘기하는데 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뭐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복원. 그러니까 유럽이 기후 대응 탄소 중립을 위해서 목표라는 것들이 이런 꼭지예요. 그래서 이런 꼭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지침이라든지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기후 대응이나 탄소 중립 관련해서 유럽의 법을 봐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법 체계보다는 어, 지난번에 우리가 기후테크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 기후테크 기술 쪽에 좀 더 강점이 있어요. 뭐 알다시피 미국에는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모든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모여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돈을 갖다가 조달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기술, 유럽은 제도. 근데 유럽에서 목표라는 두 가지 항목 중에 제도 중에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가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방어를 할 건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또 하나가 순환 경제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오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가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그 생물 다양성이 영어로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정의가 그냥 통상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자연 세계이면서 지구에 사는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 어떻게 보면 이게 다양성 많이 있고 다양한 게 좋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다양성의 정의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있다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지구상의 생물종의 다양성,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제가 좀 써놨죠. 이렇게. 이 종, 아, 진, 그 다음에 스피시즈, 에코시스템 측면에서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법규가 있어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정한 거예요. 육상 생태계 및 수생 세계와 이들의 복합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 종내, 종간 및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요 그림을 보면 이제 그 생물 다양성을 말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된다. 그쵸? 우리 학교에도 다양한 전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다양하면 좋죠. 남자만 100% 되면 안 되고 남녀도 맞고 또 우리 외국인 학생도 있고 해서 다양할수록 더 뭐랄까 학문의 어떤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의 다양성.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은 유전, 종, 생태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그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냐 하면 요거예요.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관계가 복잡하고 이로 인해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한다. 근데 생물 다양성이 없다면 인간과 동물의 지원 실세 붕괴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의 가치. 이제 뭐 생물학자가 계산했겠죠. 생태계 서비스 일대 얘기하는데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서 연간 150조의 가치가 있고 비즈니스 가치가 44조. 그런데 생물 다양성 생태계 시스템 손실 비용이 연 5조 정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총 GDP의 절반 이상이 약 44조 달러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한다. 생태계 서비스면은 이따가 얘기하면 가장 쉬운 거 그거예요. 뭐일까요?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 그쵸? 그다음에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이 설악산에 단풍 구경을 가잖아요. 요것도 생태계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 하면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공급 서비스, 작물, 가축, 섬유, 목재, 임산물, 담수, 재생에너지. 이해되죠? 뭔가 자연이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조절 서비스, 대기 오염 조절. 나무가 CO2를 흡수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축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후 조절, 그 다음에 홍수 조절. 산에 나무가 없으면 비가 왔을 때 그냥 바로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갖다가 물을 갖다가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흘러보내죠. 이런 것들. 산불 예방, 수질 조정, 침식 조절. 바닷가에다가 우리가 방풍림하고 이런 것들. 네, 문화 서비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생태 관광, 건강, 견관미, 경관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하는 거, 교육, 건강, 운동, 문화, 유산, 지역 공동체 개발. 이런 식의 서비스를 주는데 그 가치가 다시 위로 돌아가면은 연간 150조 정도의 가치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몇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음, 사례 1은 아일랜드 대기근 사건. 어, 요건 뭐 꼭 그 생물 다양성하고 100% 되진 않은데 예전에 영국에는 이제 잉글랜드, 아일랜드, 뭐 스코틀랜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일랜드 쪽에서 어, 이 주로 감자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 감자에 미국에서 발생한 마른병이 유행해가지고 감자가 싹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 식량도 줄어드는데 또 영국에서 그걸 눈 감고 있으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그때 전체 인구가 800만이라 그래요. 그중에 80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이 해외로 이주,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 거죠. 이런 그림들 보세요. 이렇게. 거의 이런 뭐 사진들 보면 뭐 피골이 상접하다고 돼 있거든요. 모양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더라도 이 품종이 하나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도 하나 병충해 오면 바로 그냥 그 종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벼 품종을 갖다가 좀 다양화해 놔야지 한 품종은 이 병에 약하지만 또 다른 종이 견디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꿀벌의 경우도 있는데 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는 게 사실 놀라워요. 저도 뭐 자료 조사하다 그랬는데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도 4년 내에 지구상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대요. 꿀벌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죠? 수정을 해주잖아요. 꿀벌이 감소하면 꽃의 수분 활동 감소가 식물의 감소를 이어지고 결국 지구의 탄소 흡수원이 줄어들어 기후변화가 더욱 가중될 거다. 네. 계속 이런 우울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례 3에 바다 거북이. 더우면은 성별이 바뀐대요. 더우면은 그 암컷, 수컷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암컷의 비율이 올라간대요. 성비가 안 맞는 거지.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암컷 거북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사례 4번은 산호초 백화 현상, 호주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후가 2도 오르면은 산호초의 99% 사라질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제인 구달 박사라고 뭐 거의 굉장히 또 잘
멋지게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여자분. 그분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거미줄의 줄이 한두 개씩 끊어지면 거미줄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동식물 종이 하나씩 없어지면 생명의 그물망이 끊겨나가 지구의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진다. 하나씩 어떤 생물이 멸종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호초가 이렇게 뭐 이쁠 수 있는데 이 여기 노란 것들이 이 산호초가 있는 곳들이래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산호초 옆에 있는 이 갈충망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계속 사라지니까 나중에 산호초가 하얀 것만 남는데요. 그 이제 뭐랄까 백화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산호초가 죽게 된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럴 거냐 그랬을 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인간의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활동. 하나는 에너지 문제, 하나는 토지 산림 개간 때문에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에 위기가 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IPBS라고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연이 이미 사라졌고 남은 자연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이유가 첫 번째가 남역 채취래요. 우리가 사실은 자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물고기들도 이제는 자연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을 하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서식지 변화 및 손실. 이것도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미생물들이 자기 환경에 맞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온도 변화만큼 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도 뭐 그 강릉의 워크숍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우리 남북에 걸친 산을 관통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물이야 그나마 되겠지만은 뭐 작은 동물들은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비록 그 통로가 있더라도 옛날보다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그 변화에 적응 못하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다음에 침입 외래 생물은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죠. 오염 질병 등 이런 거. 그래서 2011년 기준에 연간에 한 125에서 145조 달러의 연간 GDP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생물 다양성의 가치로 보면 이렇게 손실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죠. 음, 넘어가고 이제 17쪽에 보면은 이제 지구 생태 용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상의 인구는 10억 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원전 1세기는 1억 명. 1억 명일 때는 지구에 널널했겠죠? 10억 명도 뭐 그럭저럭 문명의 수준은 낮았지만 살만했고 근데 80억 명, 100명이 되니까 이제 빡빡해지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 지구가 80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태 용량은 이미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현재 인류는 지구를 최소한 75% 이상 더 쓰고 있다. 이는 1.75 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생태 발자국 및 생태 용량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이 파란색이 생태 발자국인데 생태 발자국이 1961년에 한 2.3에서부터 쭉쭉 어, 한 2.7까지 돼 있죠? 이 얘기 뭐냐면은
평균적으로 지구상에 1인당 한 사람이 2.7 헥타르 정도의 면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자연 생태계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초록색이 있죠? 초록색이 생태 용량인 거예요. 생태 용량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2020년 기준으로 그 생태 발자국은 한 2.7인데 나한테 필요한 지구상의 면적은 2.7 헥타르가 필요한데 실제 지구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다? 1.5. 그렇죠? 그럼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상에 뭔가 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빼먹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요게 생태 용량하고 생태 발자국. 그래서 이런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도 있고 우리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할 땐 탄소 발자국을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 1인당 하루 생활 또 1년 생활할 때 생활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 얼마인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생태 발자국. 그래서 뭐 우리 대한민국 1인 기준으로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 지구가 한 4개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의 이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생태 자원하고 천연 자원을 많이 쓰고 있다. 천연 자원 포함해 생태 자원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의 그림은 어 계속 우리가 바이오다이버시티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도 있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과 녹색, 생태적, 무적, 세계적 분포에서 이 뭐 결론 보면 이 빨간색들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이 뭐냐면 뭔가 생물 다양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이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 인도 사람들 많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 어, 사람이 많고 면적은 좁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이런 지역도 보게 되면 약 빨갛죠. 사람 많은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중국도 여기 어디겠어요? 중국 북부, 뭐 상하이, 베이징 이런 쪽들. 그 다음에 당연히 왜 우리나라도 빨개야 되는데 빨갛지 않네요. 이런데 다 빨간 거죠. 생물 다양성이 부족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요 얘기를 좀 할게요. 나머지도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전라북도 새만금에 갔다 왔어요. 새만금이 뭐냐면은 이 군산 옆에 도시에 이 바닷가잖아요. 이게 한 34km 된대요.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여기다가 어, 그 농사지을 땅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 지구도 만들고 산업단지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나갈 때 이 부지 확보는 되는데 이 바닷가 근처에 습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습지, 뭐 철새 도래지 이런 게 다 훼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알겠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떤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 거고, 뭐 화석 에너지 덕분에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개발 사업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물 다양성이니까 이런 개발 사업, 특히 인간에 의한 종 다양성의 감소의 원인이 열대림 해소는 뭐 아마존이니까 좀 멀잖아요, 우리하고. 근데 습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닷가 간척하면서 이런 거. 산호초는 이제 호주 근처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 그리고 경기도 시와호에도 이 시와 방주 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간척했잖아요. 이런 것들. 송도 옆에. 이런 것들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어, 제가 자연 기반 솔루션은 좀 넘어갈게요. 자료상으로 보고. 음, 뭐 요거예요. 그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네이처 네거티브 액티비티는 연간 7조 달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든지, 그쵸? 네이처 네거티브잖아. 이런 식의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7조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 뭔가 자연으로부터 뭔가 훼손되고 있던 것 갖다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고작 2천억 달러다.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계속 이 생물 다양성 부분에서 그 손상되고 있는 게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음. 그래서 21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후변화 하면은 탄소 중립하잖아요. 2050 넷제로를 달성하자. 라는 것 같이 이런 생물 다양성도 비슷한 그 슬로건이 있어요. 2030 네이처 포지티브. 지금 계속 우리가 네이처 네거티브로 가고 있죠. 아까 자연 네거티브에다 연간 2조 달러 쓰고 뭐 파지 쪽에는 뭐 2천억밖에 안 쓰니 계속 자연이 손상되고 있는데 이걸 2030년에는 네이처 파지티브로 하자. 그리고 2050년에는 풀 리커버리를 하자. 좀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죠. 자연 훼손됐던 부분을 다시 되돌리자. 이런 게 네이처 포지티브입니다.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쭉 있지만 이제 우리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제 협약은 뭐 크게 두 가지죠. 1997년에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에 파리 협정 이런 것 같이 생물 다양성도 1993년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CBD, Convention on Biodiversity 이게 있고 2022년에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GBF 요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글로벌한 그 협약이 나온 이유는 카먼즈 프로블럼인 거예요. 공공재 비극. 이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꼭 우리나라만 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같은 이슈고 기후변화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협약을 가지고 같이 뭔가 해법을 찾고 노력을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글로벌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 CBD의 내용은 이런 거죠. 배경이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이 감소되고 생태계 파괴가 가속이 돼서 생물종 보존의 필요성이 범지구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주제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 회의를 계기로 협약 문건이 결정됐다 이거예요. 내용은 생물 다양성의 보존,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기후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이 유전자원, 우리 화학이나 생물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유전자원을 갖다 조작하거나 뭐 했을 때는 공동의 이익으로 사용하자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4는 좀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25에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최신 거니까 이걸 알면 되는데 여기도 우리 기후변화하고 비슷하게 196개 당사국 대표들이 4년간 논의를 거쳐서 2024년 영국,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에서 2050년까지 달성할 4개의 목표와 2030년까지 달성할 23개 실천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우리 2050 탄소 중립 같이 첫 번째 생태계를 보존하자.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자. 우리가 뭐 저기 바다에 가면 고막들 있다 그러잖아요. 고막 새끼 고막까지 캐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큰 것들만 하고 새끼 고막을 냅둬야지 그게 또 자라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그냥 뿌리까지 파면 안 되죠. 이런 거.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하자. 이행을 강화하자. 좀 약간 추상적인 것도 있는데 이제 2030 미션이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시행 긴급 조치. 이래서 생물 다양성 통합 공간 계획, 훼손 생태계 복원, 보호 지역을 관리하자, 생물종 복원 및 보존하자 해서 쭉 있는데 15번에가 있어요. 기업의 생물 다양성 영향을 평가하자. 제가 이 별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좀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우리 ES 세미나 할 때, 어, 기후, 지속 가능성 공시라고 얘기를 들었죠. 지속 가능성 공시를 할 때 그 항목이 기후 변화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하고 기회에 대해서 공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아직 우리 학생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한국의 나트라는 그, 그 사이트에 가면은 기업들이 공시를 해요. 뭘 공시하냐면 사업 보고서. 우리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했는데 뭐 주주는 어떻게 되고 이사회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임원들은 어떻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 사업했을 때 이익은 어떻게 되고 우리 자산 부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을 쭉 써요. 어떤 재무적인 관점만 있는데 거기다가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을 위기와 기회를 쓰게 돼 있어요. 기후 변화 뭐겠어요? 재생에너지, 물 문제, 폐기물 문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뭔가 위험이 뭐고 기회가 뭔지를 쓰게 돼 있어요. 위험하면은 그것 때문에 발생한 리스크 이음 금액으로 얼마인지 이런 걸 쓰는데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공시에 들어갈 항목이 이제 생물 다양성인 거예요. 우리 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업장의 생물 다양성에 위험을 가는 요소가 뭔가, 그쵸? 그걸 알고 대책을 하고 공시를 해라. 요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15번이에요. 기업의 생물 다양성 영향을 평가하는 거. 그 세 번째가 인권. 그쵸? 이제 뭐 사람 과로 노동하고 노예 노동하고 아도 노동해서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들이 경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외부에 공시를 해서 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보는 평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5번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왜 이번에 ESG의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느냐? 왜?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에 생물 다양성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 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태계가 주는 가치가 그렇게 큰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내용이고 26페이지도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런 그 기후변화, 탄소 중립, 뭐 이런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가장 뭔가 틀을 짜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럽의 그 그림을 보여줬죠. 같이 유럽도 2030 EU 생물 다양성 전략 및 구조 이렇게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생략을 하고 그걸 위해서 27페이지에 보면은 유럽에서도 CBD 그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내려온 생물 다양성 국제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유럽에서 하나하나 규제를 만드는데 CSRD라는 것도 만들고 있어요. Corporate Sustainable Reporting Directive,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여기다가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변화 부분을 집어넣는데 생물 다양성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SDDD,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 하는 거. 이 공급망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은 이런 부분을 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R이 Deforestation Regulation, 그러니까 산림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 파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영내 유통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학에서 고무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인조 고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산에 불을 태우고 거기다 고무나무를 심어가지고 천연 고무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그래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또 내가 어떤 식용유 이름을 갖다가 팜유 같은 걸 유럽에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뭐 기존에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새로 산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농장을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그래요. 금지.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 부분에서 어떤 레귤레이션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쪽 27회에 보면은 이쪽에 있죠. 어, 지속 가능성의 기준에 보면 이게 ESRS라는 건데 유럽의 ESRS 환경에 보면 이제 기후 변화, 오염, 물과 해양 자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순환 자원과 순환 경제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다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기업이 뭔가 삼성 같은 건 반도체에서 뭘 쓰겠어요? 반도체 채착할 때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폐수가 얼마만큼 나오고 그걸 어떻게 정화시키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내용 써야 돼요. 또 기후변화 같은 것도 뭐겠어요? 삼성 반도체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리백 또는 태풍이 왔을 때 우리 그 포항제철 잠긴 것 같이 대비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뭔가 생물 다양성을 해치고 있는 활동이 있는 건지 폐수를 내보내면 뭔가 예를 들면은 뭔가 오염이 되게 있잖아요. 이런 거가 다 영향도를 평가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원 사용과 순환계획, 경제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성 공시에 다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사회 부분에 이제 임직원 뭐 가치 사슬의 지역 근로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공시를 해야 된다. 이제는 기업하기 어려워요. 옛날에 대충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런 이제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만든 거예요. 아까 CBD나 이런 걸 해서. 그래서 보게 되면 2030 비전 전략 목표가 생물 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자 국제사회 의무 이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뭐 CBD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돼 있고 3대 정책 분야 12개 핵심 뭐 과제해가지고 뭐 보전 이행 강화가 이제 정책 분야고 오른쪽에 12대 핵심 과제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21개 뭐 실천 목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여기 14번 뭐죠? 생물 다양성과 ESG 경영.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ESG 경영할 때 생물 다양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영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보고 지침이나 이런 것들 TCF라 그러는데 TCFD라 그러는데 어, 이 생물 다양성 아니라 TNFD라 그래요. TNFD가 자연 손실과 생물 다양성의 재무화 정보 공시, 그러니까 Task Force Natur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라고 해서 기업들이 자연환경의 손실과 생물 다양성 감소에 따른 금융적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하고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이 뭔가 공시를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CFD라는 기존의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외에 TNFD가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공시를 할 때 참조를 해야 되는 어떤 이니셔티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요건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TNFD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립이라는 어프로치를 쓴다고 그래요. 립이 뭐냐면은 L이 로케이트 우리 회사나 우리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자연과의 접점 뭔가 어떤 자연 뭐 예를 들면 땅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고 뭐 산림을 사용하는 거 그 하나의 테리토리를 먼저 디파인 한 다음에 이밸류에이트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자연에 의존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영향이 뭐냐 그래서 이밸류에이트라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고 어세스가 이제 리스크하고 기회 평가하는 거 우리가 이런 자연을 사용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고 기회가 있는가 그 다음에 프리페어가 대응 및 공시 리스크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렇죠? 산림훼손을 한다 이런 거 공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화학 회사는 좀 그런데 식품 회사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큰 뭐 CJ 같은 경우에 원료 조달을 하기 위해서 비록 내가 직접 하지 않지만 내가 조달받는
그런 기업들이 자연하고 컨택을 하겠죠.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뭐겠어요. 참치캔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참치를 어디서 잡아요? 바다에서 잡잖아요. 동원 참치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마요네즈를 만든다 해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콩 갖고 기름을 만든다 해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자연하고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뿐만 아니라 우리 그 공급사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까지도 다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한번 31페이지에 기후변화가 이루어지면은 생물 다양성 변화가 되고 또 감소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이로 인해 생태계 서비스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면은 뭐 탄소 저장 능력도 줄어들고 기후변화 적응력도 감소돼서 결국은 우리 인류의 복제하고 생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생태계 서비스가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봤잖아요.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뭐 지지 서비스 이런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건 넘어가고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4회도 보면은 저도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알겠는데 생태계 서비스의 지불제 계약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뭐냐 춘천 옆에 우리 땅 옆에 보면 약간 늪지가 하나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늪지에다 뭔가 여러 가지 뭐 철새가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갖다 내가 잘 보존하게 된다면은 관리한다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 관리비에 대해서 정부가 해당하는 대가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 우리가 벼를 수확하고 나서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그냥 100%다 이삭까지 주워버리면은 나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조금 조금 찌, 짜투리를 남겨놔요. 그럼 새들이 와서 먹이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뭐, 꼭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하나의 생태계 보존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이제 도로변에 대한 늪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바다 근처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벼를 미수화하는 거, 또 쉼터 조성하는 거, 볏짚 존치, 보리 재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뭔가 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되는 데서 가치를,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농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민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맺고. 음. 좀 제가 시간상 좀 넘어간 것도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생물 다양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걸 좀 이해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순환경제 직접 우리한테 와닿는 거죠. 음, 36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지난 250년간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에너지 광물 자원은 채굴 생산 폐기, 그쵸? 그냥 물건들 다 쓰고 나면 버렸죠. 근데 250년 전에는 버려도 그냥 자연에 썩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옛날보다 자연에서 채취하는 양이 더 많고 인구가 10억 명에서 80억이 늘었잖아요. 이제 2100년이 되면 지구상 인구는 100억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100억에서 정점을 이루고 유지될 거다. 그리고 또 쓰는 양도 많고 이제는 그 폐기물들이 잘 안 썩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 손실의 90% 이상이 천연 자원의 추출 및 처리와 직접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 선형 경제는 자원의 채취, 채굴, 대량 생산, 폐기로 이루어지는 경제 생산, 유통, 소비, 수거하고 폐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거덜이 나고 또 우리 지구는 쓰레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환 경제를 해야 되겠다. 서큘러 이코노미. 그래서 자원도 전략하고 재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 그래서 원료가 있으면은 디자인 설계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수거하고 재활용에 다시 사용하는 거. 아까 유럽에서 순환 경제를 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죠. 요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에서 자원을 얻는 양이 좀 줄어들겠죠. 특히 이런 금속 같은 경우에는 광산 개발을 할 때 이 산을 다 해치고 해야 돼요. 비록 복구를 하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오염, 중금속 오염이 나오는데 그 양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는 첫 번째 주차에도 얘기했는데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그쵸? 뭐 오른쪽 있는 거 그림에서 이거죠. 비재생 가용 자원. 그쵸? 태양하고 풍력 외에는 대부분은 사용되고 나면 사라지는 거죠. 이 비재생 가용 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 1인당 먹는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늘고, 우리가 선행경제를 하게 되면 뭐예요? 환경 오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 또 생태계 관련해서는 또 우리 네이처 파지티브를 하자. 또 이런 고갈성 자원에 대해서는 순환 리사이클링을 하자. 재사용 리사이클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기업 활동일 때는 공시보고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9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2019년에 글로벌 물질 소모량이 보면은 우리 80억 인구가 1000억 톤을 썼대요. 저도 감은 안 와요. 1000억 톤이 얼마 정도인지. 근데 그 중에서 수확하고 추출하는 게 91%, 재활용 회수된 자원은 9%. 그냥 1년에 1000억 통씩 해서 90억 톤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어디로 가요?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그 지구가 점차 쓰레기 더미가 되겠죠? 이런 거. 어. 이 흐름을 보세요. 쭉 보면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자원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어떻게 돼요? 쓰면은 사라지죠? 폐기물이 눈에는 안 보이는 뭘로 남아 있어요? 온실가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 금속 같은 거 뭐예요? 이제 쓰레기로 남아 있죠. 우리가 잔전물로. 그렇죠? 요런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재활용을 해야 된다 해서 이따가 이 플라스틱하고 저기 뭐냐, 어, 2차 전지 그 재활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자원개발과 SG 하게 되면은, 어, 결국은 이 자원개발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유엔의 SDG 17개 항목이 있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다못해 물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죠. 에너지 다. 그래서 우리가 ESG 배울 때 SDG 배우고 또 ESG 이렇게 순서적으로 연결시켜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40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유럽 그린들이 2019년 9월에 발표됐는데 뭐 한글로 보니까 저 쉽죠? 순환경제 하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순환경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의 왼쪽에서 나머지는 다 이제 잊어먹더라도 이 순환경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 할 거냐 해서 이 그린들 속에 순환경제를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순환경제 패키지라는 걸 갖다 발표를 해요, 정책. 그 다음에 2018년에 플라스틱 지침. 플라스틱 지침이 뭐겠어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그렇죠?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하나씩 이제 그 법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순환 경제 실행 계획이라는 것도 만들고 새로운 원자재 전략이라는 거, 에코 디자인 규정. 에코 디자인 규정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의도적인 노후화를 하는 걸 막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 휴대폰 전화기 있잖아요. 거의 100만 원 하는데 이 전화기를 갖다 10년 쓰면은 삼성전자, 애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년 정도 쓰고 나면 벌써 느려지게 한다든지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게 한다든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금지. 그 다음에 또 수리를 잘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수리를 어렵게 해가지고 아이 고장 나면 그냥 버리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수리 용이성을 하게 하는 거. 요렇게 이제 계속 순환경제 측면에 들어가요. 꼭 순환경제가 리사이클링이나 재사용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깊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기업들이 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인 큰 흐름을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각각에 관련된 게 있다면 하나씩 이제 뭐 수업을 듣든지 교육을 듣든지 세미나를 들으면은 더 한 단계 깊이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순환경제에 관심이 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 하나씩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는 이제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 중에 영국의 그 엘렌 메가드 재단이라 해서 이런 버터플라이 다이어그램을 만드는데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순환 경제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생물 기반 순환, 하나는 광물 기반 순환인데 생물 기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생물체를 가지고 순환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어, 우리가 약간 식물성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바이오 가스를 얻을 수도 있죠. 이런 거. 근데 광물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그걸로 만든 걸 다시 재사용하고 리사이클링해서 광물 속에 들어있던 유가 금속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광물 베이스다 그러면은 뭔가 공유도 할 수도 있고 우리 그 소카 공유하는 것 같이 그다음에 우리 에어비앤비 같이 뭐 공유할 수도 있고 재사용도 하고 또 재제주도 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경제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소카나 에어비앤비도 이 순환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해요. 공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제 42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은 이 우리가 계속 경제 발전이 되고 에너지 전환을 하다 보면은 많은 광물들이 필요해요. 그 2차 전지 전기차를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간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구리,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금속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무작정 캐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나 기기들에서 나중에 사용이 종료됐을 때 필요한 금속을 다시 꺼내서 재활용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된 거예요. 왜? 앞으로 금속들이 더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지났지만 제가 한 5년 전에 IEA 보고서,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 읽어보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런 때문에 금속이 더 필요하답니다. 호주에서 이런 쪽에 광산을 사시죠 그랬는데 별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미 올랐죠, 이제. 네. 금속의 수요가 느니까. 그쵸?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에 있죠? 이게 전기차,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항공, 우주 드론, 첨단 로봇 이런 쪽 계속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의 2차 전지, 이 배터리 재활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 유가 금속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 문명에서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쓰고 또 물질 자체가 잘 안 썩으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0억 톤의 고체 폐기물이 나온대. 고체. 1인당 배출량은 0.7kg 매일. 저도 우리 집에 그 재활용을 포함한 쓰레기 담당인데 매일 갖다 내요. 갈 때마다 무서워요. 와,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구나.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폐배터리, 그쵸?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 이런 쪽의 재활용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전자기기, 이 휴대폰이나 이런 뭐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금속들이 많잖아요. 여기서도 금속을 다시 추출해가지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전자기기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태양광도 수명은 뭐 20년, 25년 그러겠지만은 태양광이 나중에 수명이 다 하고 나면은 또 폐기물이잖아요. 뭐 땅속에다 묻을 수도 없잖아요. 뭐 그 실리콘, 유리, 기타 등등 은 뭐 이런 거니까 거기서도 최대한 금속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그, 그 순환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4페이지에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배터리 순환 경제도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ESG 측면에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우리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가 있는 거죠. 1차 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2차 전지는 충전 방전이 되는 거. 요즘 불은 많이 나고 있지만은 2차 전지. 그래서 45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우리 강의자를 올려줬죠? 한번 볼까요? 제가 좀 80페이지 좀 약간 오타도 있긴 하지만은 그 올려놨는데 채팅방에 강의자로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내가 한번 봐볼게요. 이거, 음, 볼게요. 아, 올라왔네. 약간 조금 양은 많은데 약간, 오타도 좀 있긴 해요. 그거 보면 거의 한 85페이지 돼요. 나중에 보셔도 되고,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용서 받으면 돼요. 네, 바로.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 셀을만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또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이 오른쪽에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EV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단에. 근데 요 셀을 만들 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 2차 전지 수업을 아니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뭐 보면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 예, 예. 뭐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이 양극재 쪽에가 유가금속들이 많아요. 코발트, 니켈, 망간, 기타 등등.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비싸기도 하고 무조건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회수를 하는 그 리사이클링이 있는 거예요. 이 기술적인 건 뭐 설명을 안 하도록 해요. 못해서가 아니라 시간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배터리가 이제 수명을 다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폐배터리보다는 이제 사용 후 배터리라 그러는데 뭔가 퍼포먼스 떨어진 배터리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어떻게 순환에 사용할까라는 게 이제 순환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규 배터리가 폐배터리화되는 시장에서 되어 시장에 배출되가 약 7에서 10년 정도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 되고 나면은 뭔가 본격적으로 뭐 연간 뭐 4만 대라든지 이런 이제 폐배터리 쭉쭉쭉 나올 거다 해서 지금 그 폐배터리 관련된 그 기업들이 많이 있죠. 재활용하는 거. 성일 하이텍 이런 것들 어,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음, 우리 이게 전기차예요. 전기차를 사용하고 나면 배터리가 우리가
배터리의 건강도라는 게 있어요. Status of Health가 한 80 이하가 떨어지면은 이 급발진, 급제동도 해도 그러니까 이 위험해요. 그러면은 그때 배터리를 빼내야 돼요. 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배터리를 이제 진단하는 그 회사나 기술진이 있겠죠. 그걸 등급을 분류해요. 어, 해가지고 뭐 A 등급, 뭐 B등급, C등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뭔가 뭐 좋은 차의 배터리가 아직은 그 이 건강도가 80 이상이다 그러면은 재사용해서 예를 들면은 뭐 ESS 같은 데도 쓸 수가 있고 전기차나 전기버스 같은 데 쓸 수 있어요. 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게 ESS. 그렇죠? 이런 데 쓰는데 만약에 또 그중에 또 65% 이상이다 그러면 이 퍼센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좋은 것만 다시 모아가지고 여기 뭐 가로등이라든지 전기 오토바이 같은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아직은 확실하게 해체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C등급 한 65% 이하 성능이 됐다 그러면 아예 이걸 갖다가 습식, 건식이라 이런 게 있는데 습식은 뭐 약간 액체가 들어있겠죠. 건식은 마르게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 배터리 속에 들어있는 희유금속, 유가금속이래. 유가, 돈이 되는 금속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오염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사이클을 하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광산에 가서 금속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겠죠. 코발트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DR 콩고죠. 뭐 우리 사진 보면 굉장히 그쪽 험악하잖아요. 응? 사람들 그 뭐 노동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사용은 뭐냐면은 배터리의 건강 상태,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 그래요. SOH가 60하고 80 정도 되면은 어디 갖다 쓰냐면은 자동차는 못 쓰지만은 여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전력 백업 장치, UPS, 골프 카트, 전동 휠체어 등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이나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만 그 전기가 나오잖아요. 또 가정에서 우리 태양광 패널을 했다면 낮에 전기를 발전하는데 다 못 쓰면은 충전해 주면 되잖아요. 그게 ESS예요. 앞에다 B를 붙이면 배터리 ESS, 배터리 일렉트리시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런 거. 그런 쪽에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 하는 기업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아예 이제 그 스테이트 오브 헬스가 60 이하가 됐다면은 말한 대로 분해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공법에서 털털 털어가지고 거기서 표현한 핵심 광물, 뭐 코발트, 니켈, 뭐 망간 이런 거 갖다 회수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신품보다는 이게 좀 돈이 좀 비싸서 경제성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다 하면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생물 다양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순환경제하고 생물 다양성. 우리가 이런 금속을 얻기 위해서 다시 자연에서 광산을 개발하게 되면은 또 산림을 해치고 그다음에 또 오염물이 또 강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채굴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광물을 어떤 용도가 다한 그 기기에서 다시 추출해 사용하는 거. 이런 게 순환 경제다. 네. 그래서 그냥 시간상 우리가 플라스틱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 이것도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플라스틱 많이 보이죠? 그리고 혹시 플라스틱 관심 있으면은 저도 읽어보고 있는데 The Age of Plastic이라 해서 이찬희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읽어보면 쉽게 잘 써놨어요. 저도 이 책 읽어보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플라스틱의 명감 오른쪽을 볼게요.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그쵸? 현대 생활의 뼈, 조직, 피부하고 똑같다. 이렇게 찬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이다. 악마의 저주다라고도 해요. 그 이유가
칭찬은 모르는 게요. 어드밴티지가 light in weight. 철보다 가볍지만 철보다 강한 강도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플라스틱 비행기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easy to clean, 뭐 cheap to produce, 네, water chemical corrosion resistant, easily mold.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장점이 있대요. 근데 단점은 뭐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죠? 이거 분해되는데 500년 되고 이런 거. 그래서 플라스틱 분류표는 뭐 여기 혹시 관심 있으면은 1, 2, 3, 4, 5 이렇게 미국 뭐식으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폴리에틸렌, 뭐 테레포탈레이트, 페트죠, 페트병, 네, HDP, PVC, LDP, PP, PS, 기타 등등. 그래서 이 각각의 제품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있죠. 페트는 우리가 생수병, 주스병, 간장병을 하는데 재사용 가능한데 또 우유병, 뭐 이 샴푸병은 또 HDP로 하는데 재사용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 PVC는 일회용 그릇 이런 걸 쓰는데 재사용은 안 된다. 유해성이 있다. 이런 이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은 천사와 악마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5페이지는 이제 플라스틱의 종류. 뭐 우리 학원학생은 저보다 잘할 거예요. 가소성 플라스틱, 범용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하고 열 경화성 플라스틱. 예, 가소성은 열을 가하면 다시 또 변형이 되는 걸 가소성이라고 그러고 경화성은 한 번 이제 만든 다음에 열을 가해도 변형이 안 일어나는 건 이제 경화성이라고 그러고 범용 플라스틱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뭐 엔지니어링 말 나온 순간부터 뭔가 짐작이 가죠. 굉장히 강도도 세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비행기에 쓴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제품에 쓴다든지 우리 배터리 같은 데 보면 또 강하게 있는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런 게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기 어렵죠. 이 플라스틱이 다양하게 들어간 거. 우리 휴대폰에도 들어가잖아요. 이제 플라스틱 만드는 거. 그래서 어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석유 원료를 가져오면은 분별 점유하면은 이제 낮은 쪽부터 온도가 낮은 가솔린, 납사,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나오잖아. 이 납사를 가지고 합성 수지도 만들고 합성 고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솔린 같은 경우야 우리가 승용차에서 전기차로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재생에너지 전기가 충분하다 그러면 전기차로 가는데 이런 납사나 천연가스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런 만드는 물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이슈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어떤 여러 가지 인체 유해한 성분이라든지 뭐 녹는데 아니 분해되는데 500년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체 소재를 뭘로 만들 거냐. 이것도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순환경제도 좋고 생물 다양성 좋지만은 우리 100억 명의 인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인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우리만큼 이 플라스틱이 생활에 많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15년까지 생산했던 플라스틱이 83억 톤이래요. 현재는 연간 한 4.6억 톤이 생산하는데 과거는 적었으니까. 근데 그중에 재활용하는 거 9%.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태우든지 땅속에 들어가든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저쪽에 그 시멘트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 시멘트 만들 때 CaCO3니까 그 CO3를 띄기 위해서 석탄을 뗐어요. 석탄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 가지고 석유 제품이니까 그걸로 열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플라스틱 소비량, 저도 이제 어디 유튜브 듣다 보니까 놀라워요. 우리나라 한국 기준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이 연간 한 사람당 135kg이래요.
놀랍죠? 근데 쌀 소비량은 얼마? 65kg. 쌀보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더 2배는 쓰고 있어요. 2배. 우리 주변에. 근데 옷도 플라스틱인 거고, 그쵸?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뭐죠? 그 주문해서 먹는 식기들, 플라스틱, 이런 거. 참 걱정이 돼요. 음. 그런데 지금대로 가게 되면은 2020년에 연간 플라스틱 그 생산량이 4억 6천만 톤. 우리나라가 한 1,500만 톤 정도 생산한대요. 근데 이게 요대로 가면 얼마? 2060년에 12억 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2배의 반이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또.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 남아있는 썩지 않는 쓰레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온실가스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2020년대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600억 톤. 그런데 온실가스는 2, 3일 만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뭐 메탄은 20년, CO2는 100년 정도. 누적 사이잖아요. CO2 기준으로 하면 얼마?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70년 남았다면은 600톤 곱하기 600톤 곱하기 70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2100년에는. 그쵸? 어마어마한 온실 가스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500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참, 걱정이 돼요. 예, 뭐, 그냥 괜히 우리 ESG 한다고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만 많아요. 2040년에도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 4억 톤 정도 나올 거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패키징이에요, 포장. 그쵸? 우리 그 포장재 플라스틱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종이를 하기도 어렵잖아요. 종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종이 하려면 또 나무를 베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나무가 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야 된다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계적 재활용, 두 번째는 화학적 재활용, 세 번째가 열적 재활용. 기계적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요거예요. 아이고, 어? 자료에, 내가 자료를 넣어놨는데 이쪽에 안 들어갔나 보다. 기계적은, 우리가 먹고 있는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을 갖다가, 그 비닐 껍데기 벗겨내고 잘 주면은 이 공장에서 페트병을 잘 분리수거해서 잘게 쪼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펠릿이 만들어져요. 그 펠릿 가지고 다시 페트병을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페트 말고도 플라스틱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거기가 저는 화공가가 아니에요. 첨가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수집을 하게 되면은 플라스틱마다 들어가 있는 첨가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페트병 한 정도면 되지만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기계적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여기 있다. 보세요. 이거요. 여기 이런 통이 있으면은 내가 플라스틱을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여기 리오드가 나와요.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보세요. 그냥 하면 이렇게 완전 뭐 온갖 잡동사니인데 저렇게 모으니까 이게 깔끔하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런 공장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다시 페트 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요게 이제 기계적 재활용인 거예요. 근데 화학적은 이제 뭐 그냥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서 다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플라스틱이 종류가 다양하고 들어가는 첨가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화학적으로 재활용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아직은 크게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화학적 재활용이다.
우리 화공과 학생들은 저보다 잘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잊어먹고, 시간상 화학적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하고 해외 여러 가지, 여러 그 회사에서 많죠? 뭐 여기 뭐, 가스화도 있고, 해중압도 있고, 열분해 있고, 정제 있고, 열수처리 이런 게 있대요.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열적 재활용은 아까 제가 시멘트 공장 얘기했잖아요. 그냥 태우는 거예요. 소각하면 그게 나오는 열로 사라지지만 엄격그름의 재활용은 아닌 거죠. 또 그 태우면 뭐가 나와요? 다시 온실가스가 나오잖아요. 이 석유 계통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플라스틱 소비를 지속할 경우에 2040년에는 약 80억 동금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할 전망이다. 음, 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뭔가 그 소위 말하는 돈을 매길 수 있죠. 내가 예를 들면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대생들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네거티브한 임팩트가 있으면 제도를 뭐 당연하게 알겠지만 내가 뭔가 페트병을 음료를 사갔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환경 부담금을 100원을 붙여놔요. 그리고 마시고 페트병을 다시 돌려주면은 100원을 돌려주는 거. 그래야지 아무 데나 안 버리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유도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어, 어. 제가 욕심은 많아서 자료를 줄이고 줄였는데도 65페이지예요.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어, 우리 현대인의 60, 80여 명이 살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문명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온 거죠. 하나는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뭐 풍차나 수차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문명은 절대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석탄하고 점차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이런 화석 에너지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보다는 쉽잖아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루는 거죠. 그 기계혁명, 뭐 전기혁명 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고 또 가격을 낮추면서 이 보편화된 거예요. 사실 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밤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일할 수 있잖아요. 없었으면 생활이 낮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값도 싸진 거고. 그럼 이제 에너지 문제하고 또 80억 인구가 그래도 이렇게 정말 100년 전에 비해서 잘 살고 있는 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다 먹는 건 비료 농약, 그쵸? 그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하우스 재배하고 또 양식 재배하고 또 뭔가 산림 개발도 한 거고 관책 사업도 하고 해서 사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기후 변화하고 이런 생물 다양성 손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 순환경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자. 요게 이제 에너지 측면이고 물질로 갔을 때는 순환경제, 플라스틱 재활용, 뭐 폐배터리 재활용, 그다음에 나중에 태양광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우리 재생에너지를 느끼면 그것도 재활용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산 개발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광산 개발하면 또 폐수 나오고 중급수 나오는 걸 줄일 수 있는 거. 요렇게 하나하나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결책을 있지만은 우리 국민 경제의 가장 주인이 아니죠. 주역이 정부, 기업, 우리 개인인데, 그쵸? 기업이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다가 요렇게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의 우리 대부분의 기업은 우리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주인이 우리가 주주라 그러잖아요. 주주도 있고 이해관계자도 있는데 실제로는 주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하도록 돈을 가진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그 결과를 공시를 해라 해서 그런 바람직한 기업 행동, ESG에 맞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당신 기업들은 지속 가능할 수 있고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또 이런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그 제품을 더 애용할 수 있다. 이런 선순환 사이클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담론이나 패러다임을 보면 ES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런 환경 쪽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사회 얘기를 해서 또 사회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지 몇 개를 또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배구조라 그러지 말고 거버넌스 G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기업들이 ESG를 어떻게 하고 나면은 그 평가를 받는 게 또 평가받고 그 활동을 공시하고 또 평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투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한 개, 두 개 정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은 뭐 그냥 마무리하고요. 어, 그쵸? 없는 걸로 알고요. 저기 이준성님은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선배예요. 고맙습니다. 대안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그 사회 부분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ESG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나중에 사회 나가서 뭐 이제 잘하면 뭐 임원도 되고 뭐 경영진도 되는데 이런 바람직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전공에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